예, 이 시간은 제9장 차이를 존중하면 통한다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네. 특별히 그 정치인들을 말할 때 소통이 잘 안 된다, 소통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한 소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소통의 힘,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하는 내용들 나옵니다. 그러면서 직장 생활에서 소통이 왜 중요한가 하는 얘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통을 잘하는 직장인이 되려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소통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현장에 나가서 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좀 가장 필요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PPT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9장 차이를 존중하면 통한다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앞부분에 보면요, 거기 서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회사나 조직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의 3대 목표는 역량과 소통과 협업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역량,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가,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가,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조직에서 인정받는 그런 어떤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의 성과는 역량만 뛰어나다고 또 열정만 높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역량이나 소통이나 협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요소가 잘 구비돼야 어떤 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소통 능력은 대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대화와 연결되어 있죠. 또 대화의 능력은 상호작용이다. 그렇죠? 상대가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그 소통의 능력은 대화의 기술을 잘 아는 것이 소통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고요. 또 그보다 상대방의 말과 이야기를 잘 듣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상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에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전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을 내가 잘 듣는 태도, 듣는 자세, 그것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소통이란 말 그대로 뭐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거, 소통, 그런 말이죠. 즉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해서 잘 통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소통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상대방에 잘 전달해서 또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잘 전달받는 것을 상호 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의사소통이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 소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어원은 라틴어의 커뮤니카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 커뮤니카레라고 하는 뜻은 공통적인, 공공의 또는 서로 나눈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함께 나누는 그런 맥락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재에는 좀 안 나와 있지만 좀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말을 좀 정의를 한다면 다른 사람과 공통의 장을 형성하고 서로 나누는 속성, 그것을 의사소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관점과 또 논점이 같아야 되는데 서로 같지 않으면 엉뚱한 말만 주고받으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153쪽 중간쯤 보면요, 거기 재미있는 책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이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혼창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소통은 통이라고 하면서 통은 큰 뜻을 공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통은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일이고 통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통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 속에는 공유하는 일, 상대를 이해하는 일, 상대를 마음을 열고 서로를 존중하는 일이 존중하는 것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통이다. 통이라고 하는 용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면요,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허준 그러면 조선시대의 명의로 알려진 허준, 그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 한자어로 통즉 불병, 불통즉 병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즉 사람의 몸속의 피나 혈관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흐르는 것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잘 통하면 병이 없지만 피가 잘 흐르지 않는다면 결국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 몸이 아픈 것은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뜻이에요. 사람의 몸에 있는 피가 통하지 않으면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프고 병이 생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과 직장에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아픈 곳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것이 큰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의사소통의 세 가지 요소, 3요소 또는 기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전달, 즉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기본적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 우선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스피커.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듣는 사람, 리스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는 전달되는 내용,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구비가 돼야 비로소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말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 전달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깨어있는 동안에 70에서 80%의 시간을 어떤 형태로든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의사소통은 꼭 말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 우리가 소위 그 바디랭귀지라고 말하는데, 그 비언어적 표현도 역시 이제 의사소통의 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70에서 80%의 시간을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내는 그래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성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양방향의 공감을 기반으로 하여 무언가를 나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 아니라 양방향이다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일방적은 그건 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명령이죠. 그러나 소통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양방향이죠. 사람과의 관계, 조직과 구성원과의 관계, 사회 공동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통하지 않으면, 즉 소통이 없으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소통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소통은요, 협업을 가능하게 하지만 불통은 협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 협동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 154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요, 과거에 비해서 어떤 조직 문화가 그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바로 오늘날의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피라미드 구조, 어쨌든 수평적 구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일방적 통행은 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쌍방향 소통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조직에서는 구성원들 간에 쌍방향 소통이 있어야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일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조직의 문화가 평화롭고 조직원 간의 신뢰가 생기고 또 행복한 조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협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주 뛰어난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공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은 곧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은요,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는 대부분 소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통이 막히면 인간관계도 막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재 155쪽의 중간 윗부분에 보니까요, 거기 이데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의 인간관계라는 책에서요, 소통은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인간의 소통은 물질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진정한 소통은 사람끼리 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통은 관계와 밀접한 것이죠. 소통하면 관계가 유지되고요, 불통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즉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관계성이 형성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좋은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화시켜줘요. 그리고 조직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 필수 요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 요소가 없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갈등 요소를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것이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이나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든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이 소통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없으면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깨지고 또 학교 안에서 친구와의 관계성도 깨지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관계가 깨지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깨지고 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156쪽에 거기 부분에 보니까요, 세종대왕에 대한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대 왕 중에 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를 들자면 세종대왕을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훌륭한 업적들, 뭐 한글을 창제했다든지 이런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만은 우리 교재에 보니까요, 소통의 왕이다, 이렇게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소통을 잘했던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소통을 잘했던 왕이다. 그는 항상 백성들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역사학자들의 기록물을 보고 이런 것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화수는 대단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상대방의 의견을 본인이 올바르게 해석했는지 재확인하기 위해 다시 물었다고 한다. 세종대왕은 언제나 의문형으로 말을 했다. 자네 의견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이제 경청을 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내세우기보다 언제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요, 마지막으로 그는 칭찬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하들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같든지 틀리든지 경청하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즉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경청 습관이요, 그가 소통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성을 얻게 만들죠. 갖게 만들죠. 특별히 리더의 입장에서는 그 팀원들의 말을 잘 들으면 결국에는 리더를 존중하게 되고 리더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잠깐 더 보면 세종대왕은 17만 명의 백성에게 여론조사를 행한 후 조세개혁을 실행했고요. 또 세종대왕의 리더십의 중심에는 소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여민이라는 말은 백성과 함께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는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 옆에서 방향을 알려주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글을 모르는 백성을 위해서 백성과 소통하기 위하여 한글을 만들었고요. 또 노비 출신 과학자 장영실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세종이 세자로 책봉되는 것을 반대했던 황희까지도 발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소통의 왕이요, 설득의 왕이요, 소통의 리더십으로 백성과 신하들을 섬기는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분제도가 엄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출난 그런 어떤 그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기용했다든지 또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중직을 맡기는 뭐 그런 의미에서 그는 소통의 왕이다 이렇게 불려져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큰 세 번째로 직장 생활에서 소통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한 어느 직장인은요, 소통에 능한 사람이 직장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람 사는 곳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이런 그 소통 능력 그것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하루는 소통에서 시작해서 소통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에 나오지만 보고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동료와 인사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짧은 담소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소통의 모습, 소통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영역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직장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소통에 능한 사람이 더 인정받고 성공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직장 생활 속에서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158쪽 맨 윗부분에 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 소통의 부재,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 간, 부서와 부서 간의 소통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하면서 이 조문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조문석은 의사소통이 활발한 조직일수록 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인지된 조직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지면 과업 수행 능력도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결국 직장 생활에서 성공적 그 직장 생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하는 직장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일본의 그 공감 기술을 쌓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김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 그 진심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는 책에서의 내용을 좀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은성이라는 사람은 진심은 어떻게 전해지는가라는 책에서 공감 기술이란 상대방의 특성과 표현의 맥락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나와 상대방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화제를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면 공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그 사이를 막고 있는 울타리를 허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읽으면 소통할 수 있다. 소통은 마음과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잘 읽느냐 하는 것이 이제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그건 바로 공감이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태도다. 그래서 공감에 대한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잠깐 정리를 해봤어요.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엠파테이아 그리스어로인데, 이 말은 아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M이라는 말과 고통, 열정을 뜻하는 파토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안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열정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상대방을 향한 느낌,
즉 고통이나 열정을 느끼는 것, 내 안에서 느끼는 것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즉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겪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것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태도인데요. 서로의 울타리를 낮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고집과 사고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고집과 사고를 내려놓아야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상대방 상황에서 고민거리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또 그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조직에서 구성원 간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려는 이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은 곧 공감 능력의 향상과 관련성이 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통을 못하면 공감 능력이 낮아지게 되고 또 조직에서 구성원 간의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소통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상대에게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대방과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가 있고 결국에는 좋은 인간관계로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기뻐서 즐거워하는 사람 같이 기뻐해줘라. 슬픔에 빠져있고 괴로움에 빠진 사람들을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좀 위로해줘라.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뻐하는 이 사람이 있으면 좀 배 아파하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은 있으면 나는 저런 일 안 당하니까 다행이야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공감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진정으로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과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통을 잘하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나와 상대방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소통이 시작된다. 그렇죠. 사람이 서로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 당연한 건데, 그걸 인정해줘야 비로소 좋은 소통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또 때로는 일방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역시 소통을 원활하게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아주 재미있는 이솝우화의 내용이 나와요. 160쪽 거기 중간 아랫부분에 보니까 이솝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가 있다. 여우와 두루미는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 날 여우는 먼 여행에서 돌아와 두루미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넓적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 대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두루미가 이번에는 여우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우가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주둥이가 긴 병에 음식을 담아 대접했습니다. 결국 여우는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우와 두루미의 문제점은 자기의 중심의 사고, 또 소통의 방식의 문제라는 거죠. 여우와 두루미는 자신만의 방식과 생각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려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우와 두루미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자신의 사고와 소통의 방식대로 상대방과 소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아니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걸어온 인생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줘야 돼요. 다름이 결코 틀림은 아니죠. 근데 때로는 사람들은 다름을 틀림으로 해석을 해서 나와 다르면 그건 잘못된 거야. 나와 같아야 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다름과 틀림은 결코 틀리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의 161쪽에 거기 중간 아랫부분에 보니까요, 최고의 화자들이 지닌 8가지 공통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요. 이 레리 킹은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그 토크쇼의 진행자라고 합니다. 연로하신 분인데 아주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토크쇼 진행자인데요. 그분이 그 최고의 화자들, 즉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갖춘 8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첫째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라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일상의 다양한 논점과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한다. 셋째로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설명한다. 넷째로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호기심이 많아서 좀 더 알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여섯 번째, 상대에게 공감을 나타내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 말할 줄 안다. 일곱 번째, 유머 감각이 있어 자신에 대한 농담도 거리끼지 않는다. 여덟 번째, 말하는데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 그래서 아주 최고의 그 진행자였던 레리 킹이 이렇게 최고의 화자들을 많이 가진 공통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요,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 낮이라고 하는 시옷 받침의 낮은 높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참 우리나라 말이 재밌는 게 지읒 받침의 낮은 낮게 여긴다, 낮춘다 그런 말이지만 여기서는 남을 존중한다, 높인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청의 태도를 갖춰라 하는 것입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내면의 목소리에 다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자, 스테판 대학의 도널드 패트라고 하는 박사는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이 성공적인 소통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널드 패트 박사의 그런 연구에 의하면요, 여러분 교재 그 162쪽 맨 윗부분에 보니까 일과 시간 중에서 언어적 소통을 하는데 쓰기라고 하는 것이 4%, 읽기가 11%, 또 말하기가 22%, 듣기가 무려 63%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시간을 듣기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듣는 것이 그 성공적인 소통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인내심이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그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이제 자꾸 습관화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자르고 또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자꾸 말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면에서 성격이 좀 급하죠. 나와 의견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로 말을 끊고 또 자신의 말을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성공적인 소통 방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소통 방법은 좋은 경청, 잘 들어주는 거, 그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거, 또 이해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 경청은 상대방의 그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의도하고 있는가, 뭐 하는 것까지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내면의 목소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내면의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소통의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청은요,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아닙니다. 나의 입장에서 듣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내가 좀 잘 들어줄 수 있는 자세입니다. 나의 입장과 경험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경험에서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그 마음과 태도, 그것이 바로 경청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경청에는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죠. 또 그만큼 자기 수련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귀를 내주었다고 경청하는 것이 다 아니다. 예를 들어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 내가 상대방의 말을 선택해서 듣는 거, 그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니죠. 또 겉으로는 듣는 척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진정한 경청이 아니고, 또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보이면 속마음을 털어놓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정한 경청이 아니라 뭐 유사경청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사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입장이나 경험 등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경청은 결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상대방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죠. 그래서 이런 유사경청의 결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표면적인 말, 피상적인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는 바로 진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말을 잘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그 경청, 열린 마음을 가지고 듣는 자세, 그런 경청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좋은 인간관계로 연결되는, 또 좋은 소통으로 연결되는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청은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면.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이죠. 내면의 목소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내면의 감정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소통의 활동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은 경청의 습관, 그것은 반드시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경청을 통해서 좋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등 뒤에서 칭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거기 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책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켄 브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은 사람도 있겠고 좀 제목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내용의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면요, 미국의 한 기업체 중역인 웨스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회사와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로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는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범고래 쇼를 구경하게 되고요. 쇼를 보다가 문득 무게 3톤이 넘는 그 범고래가 어떻게 몸을 솟구쳐 기막힌 공중 고개를 펼칠 수 있는지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조련사에게 그 사실을 묻죠. 어떻게 저 엄청난 그 몸집의 고래가 당신 말을 그렇게 잘 듣느냐? 그랬더니 범고래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멋진 공중 고개의 비결은 고래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칭찬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꾸 칭찬해주고 또 적절하게 먹이도 주고 하면서 칭찬했더니 고래가 저렇게 내 말을 잘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는 즉시 칭찬하고 실수했을 때는 질책하지 않고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하며 중간에 계속 격려하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에서 돌아와 이를 실생활에서 활용한 킹슬리는 사랑받는 가장이 되고 직장에서 존경받는 상사가 됐다. 이런 이제 줄거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어떻게 보면
칭찬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말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말인데 오늘 여기 내용에서는 이제 등 뒤에서 칭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들고 쇠덩이도 녹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 좀 그 정도로 칭찬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소통을 잘하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만 칭찬하는 것보다 뒤에서 칭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앞에서는 칭찬하고 앞에서는 아주 좀 좋은 이야기 많이 하다가도 뒤돌아서면 우리가 뭐 뒷담화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 대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뭔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언젠가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뒤에서 칭찬하는 습관, 보이지 않는 데서 또 드러나지 않게 칭찬하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뒤에서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중상모략에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진심 어린 칭찬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진심 어린 칭찬, 뭐 형식적이거나 또 어떤 그 의례적인 뭐 그런 칭찬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 어린 칭찬,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13절에 보면요.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지만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은 비밀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험담하는 사람들은 남을 비밀을 새게 결국에는 이제 실수하게 만들고 말의 실수 때문에 결국 두고두고 문제가 되기도 하죠. 또 잠언 16장 28절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 그래서 잘못된 말, 다툼으로 연결된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중상하는 뭔가 헐뜯고 비난하는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간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소통의 문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직장생활 속에서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 그것입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 또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을 갖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았어요.